in progres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8시 1분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네, 네, 이게 화요일 뵙고 목요일 날 뵈니까, 네, 굉장히 자주 뵙네요. 그죠? 네, 강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네, 자, 우리 정성 선생님,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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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으시면서 내용이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아, 저희 수업이요? 네. 네,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네. 네. 생각하기엔 좀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제가 옛날에 이제, 조금 아주 짧게 특강처럼 미디어 리터러시를 들은 적이 한 번 딱 있어요. 그때 한 6시간 정도로 들었던 것 음, 같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때 조금 이 방향을 약간 지금 저희가 하는 수업하고 조금 다르게 방향을 음, 잡아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제가 그때는 이해하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때는 약간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어떤 아, 내용이었냐고 하니까. 네네. 좀 아니, 비슷하게, 전문적인 어떤 미디어 교육학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미디어 교육학? 뭐 이렇게? 그렇죠. 미디어하고 리터러시니까 그때도 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 잠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대면이어가지고 좀 실습 같은 걸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 생각나는 거의 실습 같은 거를 많이 네. 생각나거든요. 예. 실습. 예, 근데 네.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자, 그때 아, 좀, 네, 네.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고,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무슨 신방과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네네네. 예. 그러셨구나. 네. 조용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 저도 재밌긴 한데요. 네. 음, 일단 제가 이과를 나와가지고 네. 용어가 생소한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어, 용어들도 있겠지만 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문학이나 이런 신방, 아까 정서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신방과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하셨으면 너무너무 쉽게 재밌게 들었을 텐데 저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지 아, 그런가요? 고민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재밌어요. 제가, 예.
제가 처음에 그냥 뭐 다른 분들 이제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지금 들어오셨겠죠? 네.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을 켜주시고. 네. 제가 약간 이제 수업 전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또 저희가 리터러시라는 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직역을 하면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나누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 있어요. 뭐 심심한 사과, 그죠? 뭐 그다음에 뭐 금일, 작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제가 처음에 했었던 게 저는 이제 영어 교육 회사인 다 아시면 그러니까 들으시면 다 아는 영어 교육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제가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청소년 교육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 들어가서 했는데 근데 처음 영어 교육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 윗 상사가 해 주셨던 말씀이 그런 얘기였어요. 이게 각 분야마다 랭귀지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영어로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각 쓰는 용어가 다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의 랭귀지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저도 이과 출신이에요, 교육학생. 저도 이과 출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영어 교육을 하는 회사에 가서 제가 거기 적응하기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너무 생소한 언어들, 뭐 교육학 언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와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그 언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더 얘기들이 말씀대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저도 나중에 그 언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는 지금 익숙한 단어들이고 익숙한 용어들인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무심결에 쓰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하면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쓰실 수 있는 용어로 조금씩 해석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조yon 선생님 말씀하셔가 아니라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늘 쓰던 용어니까 사실 저는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언론사에서 소위 기자라는 분들이 쓰는 용어는 좀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용어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본어를 이렇게 막 갖다 쓰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근데 이 기자들도 굉장히 그런 안 좋은 관행이죠. 예,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단어들 중에.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섞어서 쓴다거나 이제 그런 버릇이 좀 들어서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용어를 좀 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또 여러분들은 또 아이들하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또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학생들 눈높이에서 쓸 수 있는 용어로 저도 좀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 손 들고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제가 설명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까 바로 이제 재밌으시냐, 괜찮으시냐라고 여쭤본 이유도 저희가 오늘 학교에서 좀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성인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윤리 교육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시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제 수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인 교육만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생소한 용어들 또는 생소한 개념들일 수 있어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근데 우리는 지금 중요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는 예시를 든다거나 또는 아이들의 그런 그,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할 때도 정의를 내릴 때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선생님과 제가 눈높이를 맞추겠지만 선생님들은 나중에 교육 대상자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 교육 대상자에 맞게끔 그 눈높이에서 또 이 강의 내용을 좀 수정해서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정말
저학년들 있잖아요. 뭐 1, 2학년도 맡을 수 있고 저희가 3, 4학년도 맡을 수 있고 심지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윤리교육은. 실제로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니아에서 만드는 디지털 윤리교육 콘텐츠 안에는 발달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라는 얘기가 개발하라는 그런 그 요청 사항이 있어요. 제안 요청이.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들이 정부에서 앞으로는 발달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할 땐 그들에 맞게끔 이런 내용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를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음, 그죠? 뭐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어울릴 만한 내용으로 바꿔서 해주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미리 말씀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 강사 지도자 과정 4차십니다. 네. 벌써 2주가 지나서 네 번째 시간이 왔어요. 자, 오늘은 프로슈머의 시대,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슈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으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 프로슈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아이고, 네. 네. 오늘은 이제 뉴스 리터러시, 그다음에 가짜 뉴스와 문제점, 그리고 알고리즘 리터러시와 확증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오늘 용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네.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것들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린워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린워싱. 제가 뭐와 비교했었죠? 그죠? 우리가 돈 세탁과 얘기했어. 돈 세탁. 워싱이 세탁이잖아요. 그죠? 자, 돈을 세탁한 검은 돈을 우리가 그 아무도 모르게 정말, 어떤 검은 돈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런 돈 세탁이 있다면 그린, 즉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친환경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현혹하는 거죠. 그런 광고 또는 기사 또는 기업의 자기의 PR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그린워싱입니다. 음, 뭐 대표적인 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 깨끗한 나라의 물티슈, 그죠? 그다음에 우리 재밌게 봤었던 뭐 신라면, 그죠? 그다음에 이케아 광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무심결에 받아들였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실제 친환경인지 아니면서도 친환경인 척 했던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 만약에 초등학생들 눈높이에서 한다면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지금 쓰고 있는 뭐 학용품이라든지 또는 초등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 미디어 프로슈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1인 미디어. 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그죠?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 표현하는 뭐 이제 유튜버 이런 표현을 하죠. 유튜버는 이제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컨텐츠 1인 미디어를 이제 유튜버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우리는 1인 미디어 이렇게 안 하고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인 미디어의 좋은 점과 그다음에 나쁜 점,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그죠? 뭐 다양한 어찌 보면 매스미디어가 있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매스미디어는 일방의 정보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 통제된 정보를 우리는 받았죠. 통제된 정보를 받으니까 좋은 점은 그 안에서 어떤 그 뭐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법적이거나 또는 뭐 좀 그런 그 성과 관련된 좀 수위가 높은 것들이거나 이런 것들은 걸러져서 어찌 보면 공중파라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공공 질서를 해하는 정보를 빼고 우리가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그때는 뭐
뭐 19금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다 잘려서 나오니까. 뭐 아주 옛날에는 뽀뽀하는 장면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 것도 다 맞고, 그 다음에 정부에 반하는 얘기,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뭐, 폭력적인 거, 이거 싹 빼고 아주 건전한 것들만 받아봤죠. 어. 그런데 단점이 있었죠. 매스미디어의 단점. 뭐예요? 누군가 정보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즉 그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나머지 받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당히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독재의 어떤 가장 잘 활용했던, 그러니까 언론 통제가 독재가 늘 해왔던 일들이에요. 어느 정부든, 독재 정부가 해오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 세상에서도 언론 탄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언론을 통제하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깬 것이 바로 이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1인 미디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인 미디어가 만들어지니 어떻게 돼요? 통제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1인에서, 어떤 하나 독재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정보들, 가짜 정보들 또는 폭력적이고 또는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뭐 그다음에 아주 편파적인 정보들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 장단점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프로슈머라는 거는 이런 시대에 미디어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자.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시대가 됐다. 근데 그것도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누구나가 프로슈머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마저도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카카오톡에 글을 남기는 거, 남의 글을 보고 댓글을 남기는 거,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 모든 게 다 프로슈머의 역할, 즉 생산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프로슈머는 1인 프로슈머가 된다는 이거는 특별한 뭐 컨텐츠 제작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지금 미디어 생산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슈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윤리적인 의식도 중요한데 거기에 저작권, 뭐 초상권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죠? 상대방의 개인정보라든지 초상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게 카피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카피라이트, 저작권, 카피라이트. 그죠? 그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뭐 우리가 대표적인 미키마우스법이라고 했어요. 사후 70년 동안은 그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기억 다 나시죠? 네. 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반하는 운동이 뭐라고 했어요? 카피라이트에 반하는 운동? 좀 나눠 쓰자. 다 같이 쓰자. 우리 다 같이 쓰자. 마이크로소프트 너만 윈도우 해가지고 너희 것만 다 쓰기 좀 뭐하니까 우리는 리눅스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공개를 할게. 무료로 공개할 거야. 이게 뭐예요? 무슨 운동? 카피라이트의 반대, 카피, 라이트. 오른쪽의 반대, 레프트. 그쵸. 카피 레프트 운동이 났어요. 카피 레프트 운동. 그래서 CCL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CCL. 어.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그래서 창작물을 서로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유하는 거의 규칙을 서로 정하자. 그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대표적인 게 만든 사람의 이름을 써라. 그죠? 그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뭐 동일한 조건으로만 해라. 비영리에서만 써라. 그다음에 이것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없으면 CCL이 붙어 있죠. CC가 붙어 있으면 써도 된다,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CC가 붙어 있는 거를 써야 한다.
라는 겁니다. 어. 선생님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CC가 있는 걸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CC가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써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CC가 안 붙어 있으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없는 건 출처를 밝혀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 여러분들 저작권에서 가장 우리가 쉽사리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 그림, 뭐 그다음에 글 자체 이런 것들은 쉽게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남의 걸 쓰면 안 되고 내가 사진 직접 찍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 오거나 아니면 저처럼 CC가 달린 것들은 내가 거기에 대한 출처를 달아서 쓰면 된다 정도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폰트입니다. 폰트. 글자 폰트. 그래서 글자 폰트도 다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내가 출판물을 낸다, 또는 내가 어딘가에 뭐 내 상표를 만약에 등록시킨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상표를 등록한다 했을 때 이 저작권이 있는 그 글자 폰트를 거기에 분명히 비영리로만 쓰게끔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상표로 등록을 시킨다 그러면 영리 목적이잖아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은근히 상표 만드는 디자인 값이 굉장히 비쌀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폰트서부터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어.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진은 당연한 거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글도 당연한 건데, 글씨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생비자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현 선생님 괜찮으시죠? 네. 쭉 이제 우리가 2차시, 3차시까지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제를 한번 볼게요, 과제. 음. 여러분들 과제를, 제가, 선생님들 과제를 잘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시연을 보고 또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8차시 때는 저희가 시연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 하시던 거 가지고 시연을 좀 해보시게끔 제가 미리 시간을 드리고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시연을 보고 또 저희가 강의, 훈민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에 여러분들을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어,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당연히 나가서 강의도 잘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가만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과제에 늦더라도 주말 경에도 꼭 해주세요. 네. 자, 볼까요? 여러분들 과제 하신 분 중에 정소영 선생님, 네. 보니까 정소영 선생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네. 아니, 광고 아예 차별이 돼서 나온 광고나 기사 자체를 제가 찾고 싶었는데, 네네.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인 원본은 찾기가 되게 음.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저는 이제 차별이 담긴 광고하고 뉴스 같이 이제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그런 광고, 이거 두 가지만 좀 찾았거든요. 차별이 담긴 광고는 지금 이제 약간 동양인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는, 젓가락으로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음, 우스꽝스럽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네네. 문화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런 모습을, 이게 지금 그, 어, 잠깐만, 이 햄버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뭐죠? 버거킹, 버거킹. 버거킹, 예, 예, 버거킹에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체앤가바나라고 화장품 회사인데, 여기서도, 인종차별적인 모습,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동양인만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거 있잖아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음, 포크나 뭐 이런 스푼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막 먹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만 이제,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여기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요거 두 개만 제가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그 인종차별적인 거는 실제로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외국에 여행을 가든지 하면서도 저는 여행객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가끔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백인들이랑 유럽 같은 데 특히 이렇게 갈 때 보면 그런데 더 이제 그런 인종차별적인 걸 느끼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이렇게까지 광고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도부 비누 같은 광고는 그 비누를 쓰기 전엔 흑인이었는데 그 비누를 쓰고 나니까 백인으로 바뀌는 그런 이미지까지 이제 그 광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 되게 원초적이고 유치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이거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뭐 인종차별에 대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막 얘기를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공공연하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어떤 인종차별적인 게 더 되게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중국인부터 네, 네, 시작해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저도 약간 좀 중국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진 않더라고요. 음, 특별히 제가 뭐 음, 중국인이랑 싸운 적은 없는데, 네, 그래서, 그 중국에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편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걸 제가 찾아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저부터도 사실은 어떤 이제 백인뿐이 아니라 저도 편견이 있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도 됐었던 것 같아요. 과제를 하면서. 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스 같은 광고인데 어 저 다음번에 하신 선생님이 되게 잘 찾아놓으셨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모르겠어요. 약간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면 뉴스라고 써 있고 제가 한 거에 그다음에 뭐 뭐 주요 뉴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나눠 음, 놨잖아요, 제목에.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뉴스 같아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게 이제 정말 그 제대로 된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까지도 정소영 선생님이 다 해주셨던 것 중에 인종차별을 우리가 동양인이 받는 거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 학생들하고 나는 그렇다면 무심결에 편견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어떤 글을 쓰거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비자의 역할이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거나 또는 어떤 사진을 찍거나 내가 어떤 뭐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혹시나 내가 다른 우리와 다른 외국인을 또는 다른 인종을 편견을 가지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뭐 무심결에 동남아인이라든지 또는 중국인이라든지 그래서 한때 그런 그 범죄의 도시 영화가 있잖아요. 범죄의 도시. 네. 그 영화가 물론 굉장히 그 사실을 근거한 영화 맞습니다. 사실을 근거한 영화고 굉장히 흥미적이긴 한데 그로 인해서 중국인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근래에 중국 그 조선족들이 범죄인으로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황해라든지 또는 그 범죄의 도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중국 조선족들에 대한 이미지가 요 근래에는 그냥 우리가 가난하고 그 우리나라 와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로 갖고 있던 이미지에서 지금은 조폭의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주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모든 영화에 조폭 깡패가 다 연변 사투리를 씁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중에 가냐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어떤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예전에 영화를 보면 깡패들이 나오잖아요. 조폭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폭이 나오면요. 무조건 사투리를 씁니다. 조폭은. 표준말을 안 써요. 조폭 치고 표준말 쓰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조폭은 무조건 경상도 사투리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 쓰는 조폭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심지어 강원도 사투리 쓰는 조폭 보신 적 있어요? 아, 얼마 전에 강릉이라는 영화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강릉이라는 영화 나와서 봤는데, 그러니까 조폭, 깡패, 그건 무조건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예요. 제가 얼마나 재밌냐면 비열한 거리라는 그 조인성이 나오는 그 조폭 영화가 있거든요. 이 조인성이 싸울 때는 깡패랑 할 때는 전라도 사투리 엄청 잘 써요.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씁니다. 예, 근데 여자친구와 만나면 표준말을 써요. 그 영화 내에서 여자친구하고 말할 때는 표준말을 합니다. 근데 싸우러 갈 때는 다시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예. 멜로를 할 때는 전라도 사투리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대기업의 본부장님들은 다 표준말 씁니다. 드라마에서. 대기업의 어떤 대기업 뭐 재벌의 본부장님, 재벌집 아들들은 다 표준말을 써요. 말끔하게. 근데 제가 아는 본부장님들은 다 사투리 쓰세요. 제가 아는 본부장님들은 다 지방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아니, 큰 편견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인종차별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와의 도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성인이거나 좀 대학생들 이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왜 청소년들한테 하시면 안 되냐면 청소년들은 네, 볼 수가 없죠. 네, 볼 수 없는 영화니까 봤겠지만 네, 볼 수 없는 영화니까 성인들하고 할때 범죄의 도시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우리 조영선 선생님. 네. 아, 네, 저는 그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헤드라인만 봤을 때. 근데 보니까 부동산 광고더라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와, 부동산 광고를 또 이렇게 내기도 하는 거 전혀 부동산 광고 같지 않게끔 더 놀랬던 거는 좀 적어놨기도 했지만 댓글까지 막 있어요. 뉴스 밑에 보면 댓글 우리 다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이렇게 신뢰성을 줄 수 있게끔 광고를 한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자칫하면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겠고, 나도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 달아서 저 막 연락처 주고 막 이럴 것 같은, 어, 그런 낚시질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했었고, 진짜 올리고 싶은 거는요, 허위 가장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많죠. 맞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말고 유튜브나 이렇게 잠깐하게 이렇게 있는 쇼폼이나 이런 데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광고들이 허위 가장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광고. 근데 음,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해서 근거와 그 제시를 딱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 제품을 먹으면 이렇게 살이 빠집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허위 가장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허위 가장 광고에 그 나오는 주 모델들은 원래부터 날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음, 음,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원래부터 네네네. 날씬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제품을 먹어서 이렇게 날씬해졌습니다라고, 속이는 듯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부각을 많이 시켜요. 맞아. 음, 허위 과정 광고가. 그래서, 이제 이거 광고 리터러시를 공부하면서, 이제 전에는 좀 막연하게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이래서 불편했구나 라는 걸 저는 음, 조금씩 이렇게 잡아갈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가 재밌는 이유는 내 삶하고 직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중에 댁에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만약에 없으시면 한번 이건 숙제는 아니고 한번 뭐 가판 때나 뭐 편의점 가면은 신문을 팔고 있으니까 한번 신문을 어느 신문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신문은 상관없는데 되도록 이제 메이저 신문을 하나 사다가 그 스포츠 신문 말고 한겨레 경향 조중동 중에 하나를 사다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건 진짜 기사고 이건 광고이지 않을까? 그 광고 진짜 광고라 대놓고 광고 지면 포함해서 과연 이 많은 지면 중에 광고성 기사가 얼마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제가 단언하건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진짜 기사인가? 아니면 돈 받고 쓴 건가? 이건 광고성인가? 아니면 진짜 보도성인가라는 기사를 구분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아예 8페이지짜리 지면을 섹션지를 아예 광고로 하나 일부러 기획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기획, 뭐 아파트 분양 기획 이러면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를 다 쫓아가서 보도기사를 잡아가지고 8페이지짜리 특집판을 냅니다. 그럼 그건 다 광고예요. 하나도 기사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거라든지 방금 이런 거라든지 뭐 어디 분양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입시 처리되면은 대학들 해갖고 입시 그래갖고 대학 특별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것도 대학으로부터 돈 받는 겁니다. 대학으로부터 돈 받아서 입학처장님들 인터뷰 기사 실습니다. 다 광고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하다못해 무슨 대한민국 무슨 대상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언론사에서 뭐 해가지고 대한민국 뭐 요식업 대상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다 돈 받는 거예요. 음. 한번 보시면 이게 언론사가 갖고 있는 근데 이게 언론사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언론사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언론사는 그게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론사는 상업성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 언론사는 공공, 공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예. 모든 언론사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어, 어저께 선거 있어 투표 방송 하잖아요. 선거 투표 방송, 그러니까 개표 방송 하잖아요.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외국 언론들이 저희 그 개표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예, 무슨 진짜 K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대요. 왜 이렇게 재밌게 만들까요? 개표 방송을.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거죠. 언론사 입장에서 이것도 돈이에요. 예, 개표 방송도 돈입니다. 예, 그래서 막 너도 나도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는 모든 게 다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지금 어른들이나 누구나가 리터러시 능력을 안 갖고 있으면은, 그들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아마 몸소 느껴보셨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광고는 그렇다 쳐요. 광고는 이제, 자, 그래. 광고는 원래 그렇다 치자. 근데 뉴스는 진짜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렇죠? 허위 광고, 가장 광고까지는 그래. 우리 한번 접고 들어갈 수 있어요. 광고니까. 자, 뉴스를 들어갈게요, 이제는. 뉴스만큼 이제 리터러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뉴스는 세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핵심 조건들이. 첫 번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여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최근의 뉴스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뉴스입니다. 뉴스잖아요. 뉴스. 그죠?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새로운 소식. 어, 그죠? 자, 볼까요? 공공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인가? 음. 저희 언론사에서, 네. 잠시만요. 저희 나라 어느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실린다 생각해 볼게요. 어, 내일, 아니, 오늘, 우간다의 대통령께서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우간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죠? 우간다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뉴스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간다에서는 관심이 있겠죠. 우간다 대통령이 오늘 딸을 낳았대요. 당연히 뉴스거리가 되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간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이거는 관심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인들한테 관심이 있는 주제냐라는 게 바로 공공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가? 우간다에서 대통령이 암살됐어요. 근데 그게 아무한테도 전달이 되지 않아요. 지금 뉴스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전파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사를 썼으면 어딘가 태워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뉴스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나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안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에 맞는 최근의 뉴스가 시의성이라고 합니다. 시의성. 시간의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시간의 의미. 우간다 대통령이 암살됐는데 20년 전에 5월 3일 날 우간다의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자, 이걸 지금 오늘 뉴스에 내보내요. 중요한 일이긴 하나 20년 전 우간다 대통령이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뭔데? 그 다음 후속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우간다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자고. 그러니까 이게 시의성이에요. 네. 시간적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사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아이들한테 기사 작성법에 대해서도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약간의 글쓰기 연습하면 될 수 있는데 최소한 내가 뉴스를 생산할 때, 내가 생비자가 됐을 때 이 정도의 세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이다. 학생 기자일 때 내가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학교에서 근래에 있었던 일이거나 그죠? 그 근래에 있었던 일을 다른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들로 주제를 잡아서 기사를 써야지. 우리 학생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오늘 아침 우리 어머니께서 소세지 반찬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건 아무런 관심이 없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사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성,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건인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건 당사자가 유명한 사건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암살당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동네에서 누가 테러를 당했다면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의 테러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만큼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테러로 죽는 사람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숫자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테러가 일어나면 난리가 나고 이스라엘에서는 교통사고 일어나면 난리가 난답니다. 네. 네. 자, 그만큼이나 서로 다른데 이스라엘 사람이 테러로 한 명이 아무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시민이 한 명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크게 관심 있는 뉴스거리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데스크에서 말 그대로 이제 편집장이죠. 편집장이 그 뉴스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뉴스를 쓴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언론사 뭐 방송이나 신문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편집장이 판단을 해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만 실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데스크에서 역할이라고 합니다. 편집장의 역할.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쓸 때도 학생들이 쓴 것을 누구나가 다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갈등성도 있어야 돼요.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많은 사건이어야 됩니다. 또 근접성,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돼요. 또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어야 됩니다. 네. 음. 자, 우간다 대통령이 테러로 암살당한 그건 큰 사건이니까 멀리 떨어져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간다 대통령이 딸을 낳은 거는 아무런 갈등 요소가 없잖아요. 그죠? 어. 또 우간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뭐 아무런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서 가깝고 또 갈등 존재가 있고 시의성이 있고 영향력을 주는 것 이런 사건들만 기사로 쓸 수 있는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6가지 가치 기준에 맞는 기사를 선정해서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사를 한번 제가 이제 팀을 묶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사를 하나 그 스마트폰에 찾으셔가지고 그 누군가 한 분이 찾아서 그걸 올린 다음에 이건 어떤 제목이고 여기는 어떤 신문 사건을 보셨고 그래서 언론 사건을 보세요. 뭐 KBS, MBC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언제 있고 그 내용을 요약하시고 중요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의성, 영향성, 저명성을 찾아주세요. 이건 시의성으로 어떤 것 때문에 시의성에 적합하고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성이 있고 저명성도 있고 요즘 뉴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갈등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근접해 있고 어떤 부분이 신기한 부분이 있는지 이 6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나눠보세요. 제가 지금 나눠드릴게요. 그러고서 10분 뒤에 제가 다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회의실을. 안 되고. 네, 잠시만요. 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다 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소회 1팀에서는 어떤 기사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밴드에 올리셨나요, 혹시?
저희가 몇 팀이었죠? 저 이 송선영 팀이 올렸습니다. 심예수 선생님이 1팀이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정영희 선생님, 조영 선생님 있는 분이 2팀. 네. 1팀에서는 네. 밴드에 밴드에는 안 올렸습니다. 밴드에 밴드에 올리는 올렸습니다. 거예요? 아, 밴드예요? 네, 밴드에 올렸어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되게 그걸 빨리 하시네. 네네네. 자, 심예숙 선생님이 혹시 발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발표는 우리 정소영 선생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아니, 좋습니다. 참. 자, 그러면 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막 무거운 주제 아닌 기사를 고르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기사가 지금 그 벚꽃으로 유명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장소들. 네. 그런 곳에 이제 인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뭐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이런 기사이긴 한데, 이제 일단 시의성은 지금 현재 벚꽃 피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시의성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영향성도 이제 영향받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저희 전 국민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성도 이 기사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갈등성도 그 지역 사람과 지역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서 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성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근접성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명성하고 신기성이 약간 저희가 이렇게 헷갈렸었는데, 저명성은 꼭 이제 어떤 사건 당사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꽃 구경을 간 그 대중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대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벚꽃 필 때 그 꽃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시기에 많이 보는 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저명성에 들어가지 않을까? 꽃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정확하시네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신기성만 조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명성을 꽃으로 보시면 정확하십니다. 네. 이 아, 그래요? 네. 저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네.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네, 누구나 아, 관심 있는 아, 주제. 그러니까 네네네. 유명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네. 사건이라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현재 이 시기에 벚꽃 축제, 뭐 벚꽃 구경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관심사잖아요. 그다음에 네. 신기성은 재밌는 일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네네.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은 평범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네. 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신기성이 들어가 평범하지 않은 일. 네네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만 더 단계가 들어가면 이런 유사한 기사를 혹시 처음 보시나요, 여러분들? 아니요, 너무 많이 안 봤지만. 매년, 자주 네. 매번. 매년. 그래서 재밌는 거는 신문사나 언론사는요 시기마다 쓰는 기사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 기사를 써요. 꼭. 그 시기엔 그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 여름이 되면은 당연히 해변가 행락객들 뭐 거기에서 나오는 바가지 요금 이런 걸 쓰고요. 그다음에 입시철이 되면은 그런 또 사교육 문제, 뭐 입시 문제 이런 걸 쓰고.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쓰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사인데 기사를 채웠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를 환기시켜주는 의미도 있죠. 뭐 이게 뭐 아예 불필요한 기사라고 할 수 없는데 너무나 신기하지 않은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물론 신기성이란 부분이 아주 처음이란 말은 아니고 남들에게 좀 더 알려야 되는 내용들이 맞으나 그러나 이제 기사로서 굉장히 독특한 기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팀에서는 카톡방에다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다시 팀에서는 밴드에 누가, 올렸습니다. 네네네네. 누가 와주시겠어요? 네? 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좀 2시간 전에 올려진 기사를 찾았어요. 저희 네. 팀에서는. 네. 가장 요즘 어제 이후에 핫한 거죠. 정치에 관한 부분이어서 살짝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일 처음에 시의성, 최근에 발생한 상황이죠.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맞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영향성은 이건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저명성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당사자가 딱 한 명이 아니라 아니지만 우리 전체가 이거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명성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갈등성은 이제 이거는 기사에 나와 있는 여와 야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드러나거든요.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대립이 드러나고 이 기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는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접성은 뭐 당연하죠. 우리 지금 동네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동네에서부터 여의도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신기성 4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특히 이렇게 그렇게 신기성 평범하지 않는 사건이죠. 그 국회의원 선거가 그렇죠. 평범한가요? 네. 그 4년에 한 번 일어나고 그 결과가 예측 불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신기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어제 개표 방송을 봤는데, 일단은 결과가, 굉장히 그동안에는 없었던 결과라고 해요. 예, 처음 나온 결과라고 해서 다들 거기에서 나오는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예,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일도 생겼고, 또 하나 저는 이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이 예. 그동안에는 이걸 지금 키토그램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지도에다가 그 지역에 어느 당이 됐는지, 그 당선이 됐는지를 표시하다 보니까 약간, 분명히 여소야대인데, 여소야대 같지 않고 반반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에 나온 키토그램,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서울과 경기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강원도가 되게 작게 그려져 있어요. 이 지금 현재 그 그림에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과 경기에는 의석이 굉장히 많은데, 강원도는 지역 땅 크기에 비해서 의석수가 작은 거죠. 그래서 한 의석이 한 칸을 차지하게끔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소야대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진짜 여소야대가 됐구나. 이런 게 이제 판을 보게끔 지도를 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있는 뉴스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라는 것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기사가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이 6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뉴스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우리 그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걸 학생들한테 알려주냐면 지금 우리가 프로슈머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작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디지털 윤리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기자로서의 활동을 해야 돼요. 내가 기사 작성을 하고 그 기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작업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원래는 하나의 그냥 단순 특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학생 기자 또는 시민 기자의 활동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자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글쓰기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로서 글쓰기를 할 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재밌게 활동도 했으니까 좀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9시 8분이고요. 9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